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실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유익한 과학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서울대학교 김세중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칩 위에 올린 아바타 장기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고,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칩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 세포를 3차원으로 키워서 인체 내 현상들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칩 위에 올라와 있는 장기들에 관련돼서. 근데 이게 우리가 실험도 좀 그걸로 할 수 있고 한 건 거죠? 그렇죠. 실험을 직접 해서 이게 마치 사람한테 직접 시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약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것을 미리 안전하게 밖에서 다 예측을 해본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금요일 과학터치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칩 위에 올린 아바타 장기라는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칩이라는 공간은 아주 투명하고 또 세포가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공학 기술들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그런 칩 위에다가 사람 세포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세포가 사람 속에서 직접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대로 모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약물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 질병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연구된 부분들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의사가 됐고, 2008년부터 해서 이제 교수직을 맡아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2014년에 해외 연수를 가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가서 이런 칩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릴 분야는 이런 분야를 미세유체역학이라는 분야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쭉 쌓아왔던 이런 성과들을 비롯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좀 관심 있게 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좋은 성과가 나오면 또 다음 기회에 또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문제랄까요?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가져간 슬라이드인데요. 미세유체역학 혹은 조직칩, 장기칩, 또 MPS라고 영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칩 위의 장기,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한번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 번 있다고 하면 채팅창에 빨강이라고 하시고, 한두 번 그러면은 파랑, 제목만 본 적 있다, 노랑, 오늘 처음 듣는다, 초록, 이렇게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실까요? 네. 제가 이따가 한번 요거는 어떤 정도 지금 어떤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드린 질문인데, 이후에 또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아주 지금도 계속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아주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초기를 한번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나, 우선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도 잘 몰랐었고, 그죠? 그러다가 백신이 개발이 됐고, 그러다가 또 치료 약물이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환자가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면 특히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치료 약물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후에 알고 나서 실제로 개발할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사람에게 투여를 해봤더니 이건 효과가 없네 혹은 부작용만 더 있네 이래서 또 실패했던 약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치매 같은 병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치매에 지금 확실히 치매를 거꾸로 되돌 회복시킬 수 있는 약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 치매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약물을 한번 개발을 해서 치매 환자에게 줘가지고 치매 효과가 있을지를 보려면 치매 환자를 적어도 수백 명 이상 모아서 그분들에게 약을 다 이렇게 복용하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효과가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 혹은 부작용만 있다 이러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새로운 약들이 개발될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적인 약들이 잘 개발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그 신약 개발 프로세스라고 해서 약이 개발돼서 실제로 환자에게 투입이 되는 과정들을 한번 쭉 이렇게 일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처음에는 어떤 약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탐색해서 원천 기술 연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쭉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약은 왠지 이 기존에 이런 특정한 뭐 어떤 바이러스나 혹은 특정한 단백질 특별한 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물질을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그러면 이 약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하고요.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나면 이게 실제로 바로 사람에게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전임상 시험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전임상 시험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포 실험, 세포에게 먼저 투입을 해서 독성이 없나를 보고 또 이런 동물, 되게 쥐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쥐를 비롯한 동물에게 이걸 투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 두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사람에게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 동물한테 효과가 있는데 과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사실 좀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동물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있어서 쓰다가 금방 임상시험에 좌초된 약들도 있고 해서 이 단계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시험까지 했는데 이런 임상시험을 하고 나서 이게 다 통과를 했다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은 사실 굉장히 이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처음에 한 10,000개 정도 후보 물질들이 있다면 전임상 단계에서 한 250, 실제로 이제 최종 승인까지 받아서 판매되는 약은 한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를 개발하면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하나의 물질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일찍 빨리 효과와 부작용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물 실험, 세포 실험 같은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제 또 애완동물에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휴먼 소사이티라는 그 단체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임상 시험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 윤리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동영상인데요. 요런 것 한번 제가 지적해 드리려고 동영상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Ready? We're rolling. Okay, Ralph, can you mark it, please? You want me to click it now? Yep, go for it. Go on. Like that? Brilliant. Oh, it's like in the movies. Alrighty, so my name's Ralph. I'm a rabbit, as you can see. I'm blind in my right eye, and this ear. Can't hear nothing but ringing now.
annoying, isn't it? Yeah. But I had my fur shaved and got chemical burns up and down my back. Kind of stings, eh? But it's not a big deal. It only really hurts when I like breathe or move around or whatever. Ah, yeah. Ow. Yeah, that hurt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mean, it's okay. We do it for the humans, right? They're far superior to us animals. They've even been to space. Have you ever seen a rabbit in a rocket ship? I don't think so. Point is, I'm not a space bunny. I'm a tester. My daddy was a tester, my mum, my brothers, my sisters, my kids, all testers. And they all died doing their job. That's what I will. That's okay. Testing is what we were born to do. It makes us rabbits happy. Yeah. Oh. Gotta get to work. Now I know it looks bad, but the way I see it, I'm doing my job. If just one human can have the illusion of a safer lipstick or deodorant or... Hey, Ralphie! Psst. Ralphie! What's with the camera crew, bro? They're just following me around, making a documentary or something. Can you ask them to get us out of here? Yeah, yeah, what will we see? Come on, please? Ralphie, just ask them to get us out of here. Tell my mom I don't want to number. die, man! Okay, Ralphie! Okay, I hear you. You can edit that out, right? Oh, here we go. Hey, don't touch him! Shit! 선우한테 내일 나한테 5시에 깨워달라 그러는데 내가 못 일어날 것 같거든. 어? 너 깨워줄 수 있어? 5시. 괜찮았어. 네, 짧게 보셨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뭐 조금 뭐 과장일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박사학위 실험을 하면서 한 수백 마리 정도 동물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결국에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동물 입장에서는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뭐 동물에게 우리는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전임상 실험은 말씀드린 대로 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임상 시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 실험은 이런 그 유효성이 있는지 또 독성이 있는지 또 동물 실험 같으면은 작용 기전이나 흡수 약을 이제 투여하면 흡수돼서 분포, 대사, 배설되는 이런 과정들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험 과정들을 거꾸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사실 세포 실험은 이 플라스틱 접시에 2차원으로 세포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 몸속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세포들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3차원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바닥으로 쫙 평평하게 펼쳐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 배양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에게 이런 혈액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노출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정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동물 실험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동물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인간과 다른 종이기 때문에 특정 동물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인간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동물에게 나타나지 않은 독성이 인간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대로 임상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장내과이기 때문에 콩팥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동물의 콩팥 기능이 사람의 콩팥 기능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콩팥 기능이 한 100이라고 하면 이런 쥐나 개의 콩팥 기능은 한 200에서 300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콩팥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사람 콩팥 기능은 그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신독성을, 콩팥의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훨씬 더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해서 질병을 퇴치하는 그런 약은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실험 방법을, 추가적인 그런 실험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동물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동물 실험을 좀 피할 수 있으면서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좀 만족하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세포를 사용을 하고, 또 인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미세 환경을 얘기하는데, 인간과 유사한 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사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또 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고, 또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 평가하는 것이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안 되겠죠. 쉬워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만족하면 아마 그 기존의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 그 사이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컴퓨터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컴퓨터 한 대의 기능이 이런 그 공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방 공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것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이런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정도. 또 전화를 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대의 전화기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최초에 이제 개발된 전화기인데, 이것이 점점점 작아져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런 유선 전화 혹은 무선 전화까지 왔다가 지금은 스마트폰과 같이 굉장히 작은 기능이지만 오히려 할 수 있는 기능은 크기는 작지만 기능들 할 수 있는 기능은 훨씬 더 다양해지는 이런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유체역학이라는 분야도 이제 그러한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포를 3차원으로 키우는 기술들이 이런 그 비커, 굉장히 큰 공간에 이렇게 접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점점 이런 그 반도체 공정과 같이 작아진 환경이지만 더 정교하게 사람과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그런 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이제 그 테드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 global health challenge in our hands today, and that is that the way we currently discover and develop new drugs is too costly, takes far too long, and it fails more often than it succeeds. It really just isn't working. And that means that patients that badly need new therapies are not getting them, and diseases are going untreated. We seem to be spending more and more money. So for every $1 billion we spend in R&D, we're getting less drugs approved into the market. More money, less drugs. So what's going on here? Well, there's a multitude of factors at play, but I think one of the key factors is that the tools that we currently have available to test whether a drug is going to work, whether it has efficacy, or whether it's going to be safe before we get it into human clinical trials are failing us. They're not predicting what's going to happen in humans. And we have two main tools available at our disposal. They are cells in dishes and animal testing. Now let's talk about the first one. Cells in dishes. So cells are happily functioning in our bodies. We take them and rip them out of their native environment, throw them in one of these dishes and expect them to work. Guess what? They don't. They don't like that environment because it's nothing like what they have in the body. What about animal testing? Well, animals do and can provide extremely useful information. They teach us about what happens in the complex organism. We learn more about the biology itself. However, more often than not, animal models fail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humans when they're treated with a particular drug. So we need better tools. We need human cells, but we need to find a way to keep them happy outside the body. Our bodies are dynamic environments. We're in constant motion.
our cells experience that. They're in dynamic environments in our body, they're under constant mechanical forces. So, if we want to make cells happy outside our bodies, we need to become cell architects. We need to design, build, and engineer a home away from home for the cells. And at the VIS Institute, we've done just that. We call it an organ on a chip. And I have one right here. It's beautiful, isn't it? But it's pretty incredible. Right here in my hand is a breathing, living human lung on a chip. And it's not just beautiful, it can do a tremendous amount of things. We have living cells in that little chip. Cells that are in dynamic environment with interacting with different cell types. There's been many people trying to grow cells in the lab. They've tried many different approaches. They've even tried to grow little mini organs in the lab. We're not trying to do that here. We're simply trying to recreate in this tiny chip the smallest functional unit that represents the biochemistry, the function, and the mechanical strain that the cells experience in our bodies. So how does it work? 네, 칩을 한번 보셨을 텐데 대개 한 동전 크기 정도 되는 칩이고요. 그게 이제 투명하게 콘택트 렌즈와 같은 성분 재질이어서 투명합니다. 그리고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고 거기에 이제 We have a global 세포를 넣어서 키우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런 칩이죠. 칩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세포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폐 같으면 폐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폐가 숨을 들이쉬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로 칩에도 그런 움직임을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을 넣고 아래에 이제 혈구 세포와 내피 세포하고 폐 세포가 있는데 숨 쉬는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진공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 폐포 칩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몸속에서 있는 것처럼 이 칩에서 이런 장기 세포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이제 모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 세균이 들어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세균을 집어넣고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백혈구를 집어넣게 되면 백혈구가 이렇게 올라가서 세균을 직접 잡아먹는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장 같으면 연동운동이라고 해서 소화를 하면 이게 꿈틀꿈틀 장이 움직이는데 그런 칩을 만들게 되면 장세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치 몸속에서 우리가 연동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칩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마치 이 칩 속에 있는 세포가 몸속에서 연동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칩 속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넣어가지고 키우면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들을 모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칩 안에서 재현을 하는 아바타 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존에 할 수 있던 그런 장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뭐냐 하면 사람 세포를 쓰니까 동물 실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냥 2차원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3차원과 다양한 운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칩을 키우게 되면 인체 내 미세 환경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조금 더 임상시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칩을 이제 호모 치피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2015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때부터 앞으로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점점 더 각광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동영상은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건데 그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약물을 쓰거나 했을 때 매번 피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몸 밖으로 칩 안에다가 그런 몸 안에 있는 그런 장기 기능을 하는 칩을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를 바로바로 해볼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작은 칩입니다. 신장 기능을 모사해서 몸 밖에서 신장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칩이기 때문에 우선은 약물 독성 실험 혹은 양품 용법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이제 질병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신장 질환을 모사를 해 가지고 신장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떻게 약물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그냥 접시에다가 세포를 키워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접시에 키우는 거니까 실제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대로 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동물 실험을 하는데 이건 종 간의 차이가 있고, 또 신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보다 한 2~3배 정도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에서는 반응이 독성이 없지만 사람에서는 독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서 이런 전임상 시험을 다 통과했지만 임상 실제로 사람에게 써봤더니 독성이 있어서 못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능을 조금 더 모사해서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한 툴로서 이 인공 신장 칩이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신약 개발에서 이 약이 과연 신장 독성이 없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약제들도 마찬가지로 신장 독성이 있는 약들이 왜 어떤 기준으로 신장 독성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용법으로 썼을 때 신장 독성이 덜한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지금 테스트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서 많은 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그전에 질병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인체 기능을 모사하는 그러한 칩이긴 하지만 또 간편하게 질병 모델로 이렇게 또 진화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응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항생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용법에 따른 신장 독성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 아직도 많은 항생제들이 또 계속 이제 슈퍼박테리아든지 이런 내성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항생제들이 대부분 신장 독성이 있어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신장 독성이 덜한 용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조금 더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다양한 많은 후보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이러한 그 질병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해서 이게 사실 2016년에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네,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이후로 한 6년 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 인체 내에서 복잡한 구조로 세포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물들을 이용을 해서 칩으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다가 인간 세포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세포가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런 생체 모사 조직칩 혹은 장기칩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 칩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대로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칩을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하면 먼저 칩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들어가는 세포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칩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아주 정교한 이런 튜블이나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걸 플라스틱과 같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질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넣는 세포들은 한 가지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를 넣을 수 있고 조직 덩어리 그대로 다 통째로 넣는 방법들도 있고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를 넣을 수가 있고, 또 그 공간의 구성은 간 같으면 이렇게 간 구조와 같은 거, 또 소변 신장 같으면은 튜블, 세뇨관 같은 튜블이 필요하겠고요. 장 같으면 연동 운동, 또 호흡 같은 폐 같으면은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이제 브리딩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 등 다양하게 그 장기에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장내과이기 때문에 콩팥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재미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 사진은 굉장히 정적이죠. 네, 수업 시간이긴 한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요. 이쪽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저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발표하고 싶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이나요? 네, 당연히 이쪽이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2차원으로 세포를 키우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바닥에 납작 붙어가지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데 세포를 키우는데 똑같은 세포인데 이렇게 플로우를 주면 3차원으로 주고 어떤 특정 구조물 안에서 세포가 그 원래 있던 구조물대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키우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통통해지고
훨씬 더 이런 단백질 발현도 더 많이 해서 생동감 있는 세포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임상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연수 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던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삐뚤빼뚤 만들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건데요. 실험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스트럭처 어떤 구조물 공간을 만들지 디자인을 하고 그걸 반도체 공정으로 칩을 만들어내고 그 칩에다가 세포를 넣어가지고 키운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꽉 자라게 되면 적절하게 흐름을 줘가지고 이런 유체의 흐름을 줘가지고 세포를 통통하게 이런 3차원으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3차원으로 통통하게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후부터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신장병은 크게 이제 급성신손상과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과 콩팥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급성신손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급성신손상의 대표적인 3대 원인,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의대생들은 아주 이렇게 족보처럼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 외우는 것인데요. 급성신손상의 3대 원인 그러면 약물 신독성, 그 다음에 허혈성 신손상, 요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빠진다는 뜻인데 허혈성 신독상, 그 다음에 감염폐혈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의 원인에 맞춰서 실험했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게 보겠습니다. 되게 플로우를 유체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이런 CNC 펌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펌프를 가지고 유체를 계속 흘려보내고 그러면 쭉 흘러가서 여기 지금 칩이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둔 칩, 이런 구조의 칩이 있고 여기 세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를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때 이제 해봤던 내용은 어떻게 항생제를 주면 독성이 덜 할까라는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려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백 명의 환자가 필요했을 텐데 저는 칩을 가지고 이렇게 항생제를 어떤 용법을 한 번에 왕창 주는 방법이 있고 서서히 낮은 농도를 계속 줬을 때 두 가지 다 어떤 그 균을 잡는 효과가 있다면 독성이 덜한 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독성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필요한데 이 칩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이 주고 어떤 휴지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신장세포에 이롭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젠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였고 이번에는 또 이런 내성균이 강할 때 쓰는 콜리스틴이라는 아주 슈퍼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신독성이 있거든요. 신장을 아주 나빠지게 하는 신독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독성이 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임상시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칩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많이 주는 방법과 조금씩 자주 주는 방법에서 용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도 휴지기를 충분히 주는 것이 신장세포에 이롭다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펌프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중력 기반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락커라고 그래가지고 기울였다가 까딱까딱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유체가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이면 플로가 이렇게 생기고 또 반대로 가면 해서 이런 그 유체 세포 배양액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의 인체 몸의 현상을 모사하는 그러한 이제 칩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조영제 신독성이라는 걸 좀 확인을 했었는데 조영제는 CT 같은 걸 찍게 되면 병이 잘 보이게 하려고 조영제라는 염색약을 쓰는데요. 이것이 신장에 또 독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영제가 신장의 독성에 더 덜한가 이런 것을 찾으려면 환자에게 막 조영제를 막 함부로 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찍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칩을 이용하면 인체에서 신장세포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독성을 평가할 수 있어서 이게 두 가지 물질 중에 어떤 물질이 조금 더 신장 독성이 덜하다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데 이런 칩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 같으면 여러분 혹시 햄버거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정 회사에 어떤 그 햄버거를 먹은 어떤 어린 아이가 갑자기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하게 돼서 고소를 했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불렀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에서 햄버거를 통해서 들어간 그 균이 장에서 독소를 내가지고 그 독소가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이런 병인데요. 이걸 어떻게 칩에서 구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환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약이 좋은지 나쁜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그런 환자분들 모으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칩에서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쪽에는 장세포를 키우고 반대쪽에는 신장세포를 넣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런 균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이런 병이 있을 때 쓰면은 오히려 독소가 많이 분비되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줬더니 실제로 그 독소가 많이 나와서 반대쪽에 있는 콩팥세포가 이렇게 손상을 당하는 이런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다면 이 모델을 쓰면 사람이 없어도 그 병이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허혈성 신손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환경을 이런 그 질소 버블을 이용해 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는 것처럼 산소 분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면 이 칩에서 이 세포가 허혈성 손상을 받는 것처럼 모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건 이제 임피던스가 쭉 올라가면 갈수록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세포가 꽉꽉 이렇게 저항을 잘 구축한다는 뜻인데 이런 테스트를 이런 그 자극을 딱 줬더니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세포가 쭉 나빠지는데 그걸 보호하는 약을 같이 줬더니 이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신손상이 되었을 때 콩팥이 손상을 덜 받는 어떤 약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때 이 칩을 쓰면 사람에게 주지 않고서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이건 서서히 계속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세포들이 관여하거든요. 이것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투석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병들인데 여기에 관여하는 세포가 신장 상피세포, 또 섬유아세포, 혈관세포, 굉장히 많은 세포가 이런 그 3차원 공간에서 몸속에서 실제로 이제 서서히 나빠지는데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물 모델도 적당한 것이 딱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칩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세 가지 세포를 이 3차원 공간 안에 동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세포는 환자의 어떤 신장 조직, 환자에서 얻은 조직에서 그 신장에서 얻은 조직 세포를 가지고 키워서 봤더니 실제로 이런 점점 섬유화가 돼서 나빠지는 경과를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 더 나빠지는 거고 세포가 삐쭉삐쭉해지면 나빠지는 건데 자극을 줬더니 이렇게 나쁜 현상이 생기고 그걸 억제하는 치료제를 줬더니 그런 것이 다시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칩 속에서도 이런 만성 섬유화증에 대한 부분들을 모사하고 치료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주제들마다 칩으로 다 구현을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구현이 잘 되더라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해서 조금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칩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람 세포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약물 신독성 또 이런 뭐 햄버거병과 같은 감염과 관련된 신독성 또 허혈성 신독성 또 만성적인 어떤 섬유화증과 관련된 조직칩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콩팥과 다른 장기와 연관돼서 콩팥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콩팥 말고 연관된 그런 것들도 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중장기 조직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중장기 조직칩 과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과제인데 그걸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요까지 좀 보고 요번 시간에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모든 생명의 보다 이로운 방식으로 미래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술을 생각합니다.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자 신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지만 성공 확률은 만분의 1밖에 되지 않던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 낮은 성공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동물 실험의 한계에 있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의 질병 상황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험 결과와 실제 인체에서의 효능과 독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물이 아닌 인간 세포를 이용하여 인체의 효능과 독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에 있습니다.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은 인간세포를 이용하여 생체 조직의 미세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마이크론 크기의 구조물에 구현하는 것으로 칩에서 인체의 미세 환경을 재현하여 약물의 인체 반응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인체의 장, 간, 신장을 동시에 구현한 다중장기 조직칩을 상용화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다중장기칩 구동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실리코 소프트웨어를 통해 약물의 독성 평가, 맞춤형 질병 모델의 유효성 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본 연구 과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관하에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동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계 인실리코 소프트웨어 개발, 장기별 인체 유래 세포의 뱅킹과 맞춤형 질병 모델에서 유효성 평가를 담당하는 일세부와 장, 간, 신장, 다중장기 조직칩의 설계와 제작, ADME 모델과 독성 평가 개발에 집중하는 이세부.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전문 기관들로서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다중장기 조직칩의 다학제 가치를 높였습니다.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은 여러 가지 장기를 한 번에 연결하여 장기간 상호작용을 이루는 역학관계를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인체 내 약물의 약동학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예측 분석할 뿐만 아니라 다중장기 조직칩 위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모델을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어서 여러 장기가 관여하는 질병 재현이 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또한 약물의 유효성과 독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에 24개까지 동시에 칩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생체 신호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실리코 프로그램과 연동된 인공지능 기술과 다학제적 융복합을 통해 시뮬레이션 실험도 가능합니다. 즉, ADME 모델, 유효성 평가 모델, 독성 평가 모델 등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새로운 약물의 인체 반응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기존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대체 보완하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구현 가능한 더 정확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 3D 모티브 사업단의 미래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검증,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일스톤,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 3D 모티브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으로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네, 사실 이런 연구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병원이라든지 또 여러 이런 그 공대, 사실 이런 분야에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이런 탁월한 업적을 가진 또 많은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런 여러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의를 듣고 어떤 분야라고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밌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빨강, 또 어려워 보인다 파랑,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다 노랑, 별로 관심이 안 간다
초록 이렇게 한번 해서 색깔 한번 다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잘 몰랐던 분야이기도 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지금 같이 강연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에 질문 주셨던 네. 이걸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라는 질문에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네. 초록도 많았거든요. 오늘 처음 듣는다. 네.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연해 주시는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소통도 해주셨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조은우누님이 칩에 사용되는 장기의 세포를 어떻게 배양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칩을 한 번 만들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대요. 네. 먼저 사실 이 칩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사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호동은 교수님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연수를 가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개발한 어떤 칩이 사이언스 저널에 실리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야가 태동하게 됐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두 가지 분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보는 이게 인간의 세포이어야 하는데요. 인간의 세포를 실험에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모탈라이즈라고 해서 세포가 죽지 않게 인위적으로 만든 셀 라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를 사람에서 얻은 조직에서 바로 얻어가지고 1차 배양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혹은 이런 그 세포에서 분할을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분할을 시켜서 쓰는 방법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능적으로 좋은 방법은 조직에 있는 세포를 그대로 얻어가지고 바로 키우는 것이 가장 기능을 잘 할 텐데 사실 그렇게 사람의 조직을 막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개는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의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서 얻어지는 검체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렇게 해서 검체가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포에서 분할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상업적으로 파는 그런 그 세포 셀 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지호 님께서는 조직 칩 기술의 규제 승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아까 이제 그 질문 중에 이거 칩을 한 번 쓰면 어떻게 쓰냐? 이건 한 번 쓰고 나서 일회용 쓰고 나서는 버립니다. 네, 버린다기보다 실물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걸로 다 뭐 이런 염색을 한다든지 테스트할 것 다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는 그걸 다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실험을 다시 세동할 때는 새로운 칩을 가지고 그걸 일회용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서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유럽은 특히 동물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이런 그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중에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 나라들마다 만든 디자인이라든지 모양이나 테스트하는 방법이나 쓰는 세포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규제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적어도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칩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이 정도 기능을 하는 세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그 각각 나라들마다 그런 기준들이 생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표준화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피부 조직 칩인 경우에 가장 좀 선도적으로 그런 기준이 먼저 만들어진 칩이 있는데요. 다른 장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될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연구하기 어려웠던 질병 중에 어떤 질병들이 이 조직 칩을 이용하면 가능할지도 궁금하시대요. 네. 기존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직까지
사람에게 우선 어떤 약을 테스트하려면 사람과 똑같은 질병을 가진 뭔가의 실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예를 들면 암을 예를 든다면 사람에 있는 암과 똑같은 암세포를 가지고 세포 실험을 한다든지 그 암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과 똑같은 어떤 병을 가진 이런 질병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병이라든지 혹은 이런 만성 질환이라든지 혹은 뭐 면역 관련된 질환들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다양한 어떤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는 질환들은 그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콩팥병 중에서 이런 만성 콩팥병 말씀을 드렸는데 만성 콩팥병, 또 만성 뭐 이런 신부전 혹은 뭐 이런 다양한 사고체 신경을 비롯한 이런 많은 병들이 아직까지도 질병 모델이 충분하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신약 개발이 진행이 잘 되지 않은 분야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칩을 활용하면 쉽게 만들거나 혹은 조금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연 보시면서 아까 이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어떠셨는지에 대한 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와이유 정인님께서는 빨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개인마다 다른 게 생체인데 비슷하면서도 장기마다 표준화된 게 있는지도 궁금하시고 연구에 사용된 다중장기 3D 생체모사 조직칩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시대요. 네, 장기마다 표준화된 게 있는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마다 최소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콩팥 같으면 어느 정도 그 배리어가 있어야 된다든지, 특정한 마커가 나와야 된다든지, 어떤 뭐 이런 이런 퍼메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질이 통과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다든지, 뭐 간 같으면 간이 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거든요. 약물을 대사한다든지, 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뭐 유레아라는 어떤 단백질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고유한 그 장기마다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얼마 정도 잘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장기마다의 고유 기능에 대한 정의들이 좀 되고 있고 그런 거 정도는 하는 칩들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칩의 분야가 크게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 칩은 예를 들어서 콩팥 같으면 사람 몸속에 있는 콩팥과 완전히 똑같은 이 칩 하나면 모든 콩팥 실험을 다 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콩팥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특정 질병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질병과 연관된 세포들만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최소화해서 이런 축소화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마다의 어떤 고유 기능이 있고 또 질병의 특성에 맞춰서 또 이런 거기에 적합한 칩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칩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맞춰서 이렇게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연구에 사용된 이 생체모사 조직칩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신데 아예 폐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칩을 다 궁금하세요.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네. 처리하냐고요? 대부분은 이제 염색과 이런 공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걸 다 하고 나게 되면 그거는 뭐 다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폐기를 하는 네. 걸로. 근데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어려운 분야다라고 강의를 듣기 전에는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도전해 볼 만하다. 네.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답변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또 노랑이라고도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현선님이 이런 조직칩 기술은 어떤 학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네. 조직칩이라는 기술은 대표적인 융합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대 어떤 공학과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공학 기술을 해서 어떤 적용할 기술들 중심으로 배운 다음에 그것을 의학계에 도입을 적용을 해보는 방향도 있겠고요. 반대로 저처럼 이제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걸 내가 궁금한 이 질병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걸 토대로 해서 공학 기술을 찾아서 거꾸로 이제 공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둘 다 이제 한쪽만 있어는 되진 않고 두 가지의 분야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야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크게 되면 조직 칩이라는 과가 새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각각의 기술을 맞춰서 혹은 전문성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융합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관련된 뭐 학회 활동이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이런 심포지엄들이 계속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특정한 과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뭐 차후에 이제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의사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이런 뭐 굉장히 도전하는 분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학 기술에 대한 기술 발전이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학적인 기술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의학을 접목시켜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의사분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충분한 기술들의 분야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강의 들어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또 새로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연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댓글과 채팅창이 활발했던 강의였는데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되면 또 소정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라이브 때도 또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라이브 8월에는 19일이랑 26일에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6시 반에 함께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저희는 더 멋진 강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